네,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충돌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백악관은 작전 목표 달성 시점을 4주에서 6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돌 8일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이란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힘을 통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황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동에서의 전선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지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고 걸프 국까지 포함돼서 중동 전체로 확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전장이 확장되는 측면을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속전속결전을 기대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셈법이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100 플러스 1000을 얘기했거든요. 100시간 내에 1000개의 표적을 타격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속전속결전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3000개 표적까지 타격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속전속결전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일주일이 넘어선 상황까지도 사실은 뭐 이란 그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전속결전은 그래도 어쨌거나 실패한 상황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어떤 그림자를 연상케 하기도 해요. 당시에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 침공을 개시하면서 3일 정도 속전속결전을 통해서 키이우까지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안 되고 지금 4년째 전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전속결전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막강한 물리적 군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따져볼 지점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걸프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타격을 함으로써 걸프 국가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 걸프 국가들이 이 트럼프의 잘못이다는 얘기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지금 전황에 미치는 변수가 좀 복잡해지는 게 걸프국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지금 이란이 의도했던 대로 어느 정도 유효한 카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원유가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로 올랐다가 지금 90달러로 또 상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가 결국은 이 위기가 지속될수록 미국의 입장이 더 궁지에 몰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나토 국가까지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이 튀르키예로 날아들면서 나토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국내 변수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이 공습하기 전에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시위 사태를 두고 유혈 진압을 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세력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서니까 하메네이가 순교자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게 멈추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메네이를 이렇게 추종하는 식으로 지형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멀어진 측면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 사정이 만만치가 않죠. 반전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전황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대담 시간 동안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란의 반격도 좀 살펴보면 이란은 밤새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곳곳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좀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처음부터 이번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을 때 갖고 있는 뭐 2000여 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수천 개의 드론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재고량 관리를 잘해서 계속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남아 있고 드론도 또 남아 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은밀하게 계속 만들 수도 있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 측면에서 상당 부분 역량을 갖고 있다. 물론 미국이 사일로라고 하죠. 지하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를 확인해서 조기에 타격하는 식으로 해서 이란의 그 미사일 역량을 굉장히 위축시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완전 제거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요원한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무기 측면에서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프 국가들에 대한 플랜 B 작전, 즉 과거에는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뭐 민간인까지 위협하는 식으로, 즉 민간인을 볼모로 해서 전선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확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무고한 그 민간인 피해가 있었지만 군사 전략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뭐 기반이 좀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작전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가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걸프국이 이제 약간 이란에 대해서 좀 더 적대적이고 좀 공격적인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살이 미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걸프 국가들이 자국의 국민들이 다치는 상황에서 이란을 규탄하지 않으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규탄 성명도 했는데 근데 이란에 대해서 규탄만 할 수는 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걸프 국가들이 당장 지금 그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럼 경제적 타격도 심하고 이란 페르시아 국가인 이란과 뭐 그 아랍 국가인 걸프 국가는 그 문화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또 묶여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걸프 국가들만 그 이란을 그 패싱하고서 그냥 친미 행보를 계속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와는 다르게 걸프국이 그 이란을 규탄하지만 미국도 규탄하는 목소리도 지금 올라가는 것. 그게 이제 주목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좀 급감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뭐 미사일 역량이 뭐 86%까지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예. 이란이 재고량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일부러 오래 쓰기 위해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일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미사일, 지하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이 발사하기 하는 단계에서 다 요격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제압이 됐다라는 게 방점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그 두 가지가 약간 같이 중첩되면서 중간 정도 네. 수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 역량이 처음보다는 위축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미국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란 군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심리전을 펼치는 것도 같이 가미된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스콧 베선트 장관은 금요일 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 폭격 작전이 될 거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인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1시 13분이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11시 13분.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금요일 밤이잖아요. 이렇게 금요일 밤이라고 시간과 최대 규모 폭격을 하겠다라고 규모까지 언급한 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이게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작전에서 그 작전을 뭐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최종 승부수를 쓰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겠죠. 첫 번째 단계로 본다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과 함께. 예.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해상 통제권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즉 이란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원천 제거한다. 해상 통제권 장악의 대표적인 사례. 해상 통제권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어떤 그 해군 전력이 두려움과 작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영향을 펼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 잠수함이 미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킨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군함이 다니면서 그 해역에서 작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해상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가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은 군사적인 역량
그다음에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게 2단계였는데 3단계에서는 결국 그 이란의 정부 능력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마비시킨다. 그리고 주요한 이제 남아 있는 주요한 핵심 조직까지 무력화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마지막 어떤 그 쏟아볼 수 있는 최대 자산을 쏟아부어서 그런 것을 와해하는 측면이라고 봐야겠고요.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작전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란 외교관에게 망명 신청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정부 기능 마비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말씀드린 그 금요일 밤에 최대 폭격 이 발언을 피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스콧 벤서트 재무장관이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배경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무장관이 사실은 외교안보 이슈에도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재무장관이 나타나서 얘기한 것은 지금 외교안보 차원의 선택지도 이제 미국이 꺼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되면 이란하고 친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경제 재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재적으로 해서 재무장관이 또 나타난다. 즉 공습에 대한 그 이후에 그 국면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육해군과 통신망이 완전히 소멸했다.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그렇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신망을 이제 인프라가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어떤 작전이 중앙 지휘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마비되더라도 분산된 각각의 개소에서 독립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공습을 당하기 전에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격을 강하고 부분적으로 저항하는 것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 무력화됐다라고 평가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란이라는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걸 다 장악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격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했고 이란을 접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작전과 전구 수준의 어떤 평가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자, 미국 정보 당국이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미국의 그 공습 작전의 주력이 해군군이었잖아요. 그중에 해군력이 굉장히 큰데 미 항모 강습단도 있고 바다에 위치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란과 러시아, 중국은 그 바다에서 해상 연합 훈련을 계속 해오던 국가예요. 그리고 이 공습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군사적으로 공조를 하는 국가인데 미국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이란이 친미 국가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딱 처했을 때 러시아가 군사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란을 영향권 내에 계속 두게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크게 보면 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강대국 경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펼치는 주행위자지만 러시아는 준 어떤 그 경쟁자로서 계속 그 규정이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좀 뺐지만 어쨌거나 러시아도 미국과 대리전을 펼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란에서 대리전 지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러우 전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이란하고 싸우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되면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입김도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갖고
전장 지형을 바꿔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12일 전쟁 때보다 이란의 좀 그 미군 기지에 대한 목표물 타격 능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좀 이 발언을 보면은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 진정이 될 기미는 당장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기는 한 거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차가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항복을 하면 일단은 그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 친미 정권이 수립되면 일단 1단계로 예. 그다음 단계로 작전을 종료할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서방구로 가겠다. 원래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서방구 세례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략적 중심이 서방구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쿠바 발언을 한 겁니다. 다음 타겟은 쿠바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무조건 항복의 그 의도와 배경은 뭐냐? 한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출구 전략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싸울 수만은 없거든요. 반발이 많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이란이 원하는 대로 소모전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싸우는 와중에도 출구의 공간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출구 전략의 의도가 하나 있고 그러면 항복한다면 끝날 거야 이런 출구 전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항복하면 끝날 거야라는 얘기는 그 항복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지금 싸우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공을 던진 거죠, 이란에게. 그럼 이란에서는 또 군사적인 옵션 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미국한테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출구가 이제 만들어지는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한 여건 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 안보 상황이 심각해요. 전 세계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그 부정적 파급 효과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우리나라도 네. 지금 지금 그 에너지 안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메가 진영 달래기가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즉 친 트럼프 세력 내에서도 이란 공습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단 막아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카드가 과연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카드인지는 또 살펴볼 지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대이란의 그 설득 포인트로 무조건 항복을 얘기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적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기존의 미국의 관성적인 외교 정책을 거부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영원한 적은 없다는 것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알샤라리 시리아 임시 대통령하고 백악관 불러서 정상회담 한 거거든요. 시리아는 이제 앙숙이었는데 정상회담 할 정도로 그 외교 지형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만의 어떤 외교 전략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일본하고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싸운 적국이었어요. 근데 일본을 패망시키고 미국이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에서 과도 통치를 하면서 헌법을 바꾸고 그 평화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1951년에 미국과 일본이 동맹조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변모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로 보면 레짐 체인지를 한 겁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미국이. 이런 것처럼 영원한 적이 없으니까 이란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주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당근을 제시한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이란이 과연 바로 받을 수 있을지가 만만치 않은데 저는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소모전을 지속해서 이렇게 그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습을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을 행사한 미국을 상대로 소모전을 통해서 전투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진다 하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결국 졌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이상 있다가는 이게 이란의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중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그 요구를 일단 수용해야겠다라는 카드도 있을 수 있고 예. 세 번째는 절충안인데 예.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을 이란이 바로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위, 그 문턱의 수위를 좀 조절함으로써 이란도
내부적으로 자존심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지금 싸울 수만 없으니까 대화로다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게끔 절충안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동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될 새로운 이란의 지도부의 이제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란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좀 이것도 어떤 자존심을 좀 지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중재를 얘기한 것은 대화에 나설 용의는 있다, 의사는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결국은 이 전쟁의 촉발 행위자로서 언급함으로써 이 판을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주도하는 판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도를 비친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협상력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협상력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 무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금 NPT 체제와 같은 기본 국제 어떤 이 레짐 같은 것을 어기니까 미국이 이것을 압박을 해서 비핵화시켜야 된다는 게 얘기였기 때문에 이란이 수세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킨 잘못된 책임이 미국이 있다고 하면 협상력의 비중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란이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정치에서 어쨌거나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는 국내 정치에서 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책임 소재를 미국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란이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이란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지잖아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 완전한 항복만을 협상 조건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레빗 대변인이 이 무조건 항복이 항복 선언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는 못 싸울 때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 작년에도 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타격했다라고 하면서 또 전쟁이 끝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자의적으로 이제 이란이 더 이상 못 싸운다라고 하면서 좀 끝낼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의도치 않게 함정에 빠져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일 전쟁에서도 핵시설 세 곳에 타격을 하면서 불능화시켰다고 했는데 불능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다시 어떤 시즌2 공습에 나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습은 또 작년 공습하고 다르게 이게 전쟁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함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 목표 수위를 좀 낮추더라도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공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레짐 체인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레짐 체인지가 안 되더라도 레짐 체인지에 준한 효과를 거두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출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수준으로 문턱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에 준하는 효과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게 또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이란 차기 지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의 좀 의미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 얘기는 이제 신정 체제, 그러니까 이란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게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것까지 아니라 현재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팔레비 왕조를 복원하는. 예를 들어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후손을 막 만나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옵션은 이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새로운 민주화 세력, 신정 체제를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 정치 지형을 바꿔서 주도권을 잡는 거. 이게 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선택지에서 좀 가능성 측면에서 좀 멀리 두고 신정 체제를 유지하되 친미 정권 정도 탄생을 하면 그거는 이제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당근을 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란에서는 모즈타바,
그 차남 모즈타바가 지금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뭐 그 암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암살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란에서는 좀 후계 구도를 어떻게 정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모즈타바는 일단 장악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번에 공습 이후에 그래도 결상전에서 싸울 수 있는 주된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모스타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지도자로서 내정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통치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NCND 전략으로 해서 이거를 긍정도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NCND 전략을 통해서 끌고 간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거를 명문화시키게 되면 표적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표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NCND 전략이 필요한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스타바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 하메네이의 그 인맥들이 대부분 참수당했잖아요, 같이. 예. 그럼 새로운 그 인맥을 구축을 하고 그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통치 아키텍처를.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는데 안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안전지대, 안전 가옥이든 아니면 안전 공간이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표적화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NCND 전략을 좀 가동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 역할을 인정을 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까지도 지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위치는 갖추고 있을 것으로 뭐 추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차기 정권의 모습은 아닌 거네요. 그렇게 되면 아닌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이게 그 전략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페제스키안이 또 등판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네. 등판했잖아요. 네. 그거는 모스타바가 뒤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최고의 권력을 가동시키는 걸 시작을 했지만 모스타바가 전면에 명시적으로 나서게 되면 표적화가 되니 대리인으로 이제 계속 대통령을 등판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어떤 분위기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자, 유엔이 중동 전역에서의 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여론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전쟁 동력에 대한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여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공습을 얼마나 이어갈지, 이 전쟁의 향방을 다룰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란 전선, 국외 전선이죠. 하나는 또 국내 전선입니다. 예. 국내 전선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전쟁을 끌고 갈 수도 없었고 끌고 간다 하더라도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예. 베트남 전쟁도 반전 여론 때문에 결국은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철군을 해야 됐거든요. 그럼 반전 여론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지금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미국 국민들이 27%에 불과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전쟁을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특수 뭐 효과 아니면 뭐 그 특수 이런 것들이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는 지지율이 4% 올랐는데 지금 관심 전환 전쟁 어떤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즉 외부의 위협을 만들어서 그걸 부각시키면 내부에서의 어떤 균열 이런 것을 해소하고 단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관심 전환 전쟁의 어떤 효과인데 베네수엘라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4% 지지율이 오름으로써 그 특수를 좀 봤어요. 근데 이란 공습에서는 되레 이스라엘은 그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3월 30일부로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정부가 지금 해체되는 판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 지도자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특수를 못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내 전선이 굉장히 도전에 직면한 상태고 그게 이유가 첫 번째는 명분이 없는 전쟁을 왜 했냐. 지금 목표가 뭐냐. 작년에 핵 불능화했다고 그러더니 그럼 불능화 못한 것이냐. 그때 발표는 잘못된 것이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원래 그 전쟁 선포와 무력 사용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걸프 전부터 시작해서 미국 행정부가 이런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그
어떤 그 권한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심하다. 그래서 이란 전쟁 중단하기 위한 결의안도 붙였는데 이제 부결됐죠, 사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우려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거는 과거에 그 미국이 잘못했던 선택지, 즉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데 너무 관여해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고 군사력은 그냥 점점 더 위축되고 그 군사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군사력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우려. 그게 똑같이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블레즈 오블리주 측면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미군 이번에 사망도 했잖아요. 예. 부상도 당하고. 근데 과연 그 특권층, 미국 내에서의 특권층, 상류층들의 자녀들이 과연 거기 가서 싸워서 미국을 위해서 싸워서 희생당한 게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은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국내 전선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그리고 11월 3일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중간 선거에 정치 그 지형 가동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예비 선거를 지금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 선거 지금 예비 선거를 통해서 각 당의 후보를 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그 11월 3일이 기점이 아니라 중간 선거의 정치 일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진다고 하면 트럼프한테 불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변수, 국내 반전 여론 변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파괴력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 8일차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